데일 카네기가 전하는 인생의 기술. 프롤로그. 당신은 혹시 지평선 너머의 마법 같은 정원을 꿈꾸며 오늘을 견디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수 있어. 대출만 다 갚으면 그때부터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아이들만 다 키우면, 부모님 병간호만 끝나면, 이 계절만 넘기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을 쌓아오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내일이 마침내 오는 날, 그날 또한 다시 오늘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평생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를 쫓느라 정작 창밖에 핀 장미 향기는 단 한 번도 깊이 맡아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데일 카네기가 당신의 머리를 깨울 서늘한 통찰을 전합니다. 데일 카네기.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세계 대공황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친 인물입니다.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 은 출간된 지 9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학벌도 타고난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며 수천 번의 실패와 성찰 끝에 삶의 원칙들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 인간관계론의 아버지 데일 카네기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습관을 버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하는지 그 심리적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둘째, 적을 만들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논리와 설득이 아닌 훨씬 더 근원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원리를 다룹니다. 셋째, 걱정이라는 실체 없는 유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불안이 어떻게 우리의 오늘을 잠식하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오늘이라는 선물을 풀어보지 않는 당신에게. 우리는 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현재를 일시적인 과도기로 치부했다. 지금 이 순간은 진짜 삶이 아니었다. 진짜 삶은 어딘가 저 너머에 있었다. 지금은 그저 참고 버티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를 유예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카네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인생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목적지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심리의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이었다. 우리의 뇌는 원래 현재보다 미래에 주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생존을 위해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했던 인류의 본능이 그렇게 새겨진 것이다. 그러나 그 본능이 현대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는 불만족의 굴레에 가두었다. 생각해 보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당신의 평범한 오늘 아침은 간절한 꿈이다. 알람 소리에 투덜대며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그 아침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만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평생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기적 같은 순간이다. 취업 준비생에게 당신의 지루한 직장 생활은 그토록 바라던 안정이다. 월요일 아침마다 한숨을 내쉬며 출근하는 그 익숙한 일상이 오늘도 이력서를 고쳐 쓰는 누군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저 멀리의 빛이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을 살고 있었다.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다. 카네기는 자신의 삶에서도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했다. 젊은 시절 그는 명성을 얻기 위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 강연이 끝나면 더 큰 강연장을 원했고, 책이 팔리면 더 많이 팔리기를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선 카네기는 처음으로 물었다고 한다. 나는 그 친구와 함께 있던 시간을 제대로 살았는가? 대답은 아니오였다.
그는 항상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연인과 함께 걸으면서 머릿속으로는 내일 회의를 준비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대답할지 말을 고르고 있었다. 몸은 현재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였다. 이것이 카네기가 수십 년의 강연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다. 연봉이 2배가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더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이 아니었다. 연구들은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물질적 조건이 개선된 후 행복감은 잠시 오르다가 빠르게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더 좋은 것에 금세 적응하고 다시 더 좋은 것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카네기는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바로 감사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했다. 카네기가 말한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었다. 눈을 감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를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이었다. 퇴근길 지하철의 피로감 속에서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태도. 쏟아지는 빗소리를 소음이 아닌 자연의 리듬으로 듣는 귀. 편의점 삼각김밥 한 개를 먹으면서도 내 몸이 오늘 하루를 버텨준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 그것이 결핍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이 엄습할 때 감사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카네기는 그런 순간에 작은 실천을 권했다. 하루를 마치기 전 오늘 일어난 일 중 단 3가지만 적어보라고 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았다. 오늘 마신 커피가 따뜻했다.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 길에서 고양이를 보았다. 그 3가지를 쓰는 순간 뇌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있었는가를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탐색의 습관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오늘이라는 날은 2번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이미 선물이었다. 그 선물의 포장을 뜯을 것인지 아니면 내일을 기다리며 그냥 선반 위에 올려둘 것인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할 수 있었다. 2장.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이름과 진심이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저질렀던 실수가 있었다. 논쟁에서 이겨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믿었다. 더 정확한 데이터, 더 논리적인 근거, 더 설득력 있는 말을 갖추면 상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했다. 반박 자료를 찾았고, 상대의 약점을 분석했고, 토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카네기는 뼈아픈 진실을 말했다. 논쟁에서 이기는 순간, 당신은 관계에서 진다. 왜 그랬을까? 인간은 논리의 동물이기 이전에 감정의 동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완벽한 논리로 상대를 이겨도 상대는 그 순간 진 기분을 느낀다. 그 기분은 분노나 수치심으로 바뀌고 그 감정은 당신을 향한 적개심으로 굳어진다.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더 강하게 반발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였다. 카네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다. 비판, 비난, 불평은 절대 하지 마라. 이 3가지는 관계를 파괴하는 3개의 독화살이다. 비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반성하지 않았다. 방어했다. 정당화했다. 반격했다. 비판은 상대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더 강하게 고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작동시키는 심리적 방어 기제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카네기는 가장 먼저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라고 했다. 이것이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자신의 이름을 진심으로 기억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며칠 전에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다음으로 카네기가 강조한 것은 진심으로 듣는 것이었다. 경청이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상대의 말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골라내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몸은 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상대의 말을 처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있었다. 진짜 경청이란 달랐다.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조언을 참는 것이었다.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그저 상대가 하는 말이 끝날 때까지 상대의 눈을 보며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놀랍도록 달라졌다.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이 파티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그는 식물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그냥 들었다. 식물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흥미로운 표정으로 중간중간 그게 정말입니까? 믿을 수 없네요.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며 들었다. 파티가 끝난 후 식물학자는 주최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오늘 만난 사람 중 가장 대화하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청의 힘이었다. 칭찬에 대해서도 카네기는 분명히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었다. 빈말과 진심 어린 칭찬은 달랐다. 잘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같은 공허한 말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사람은 자신이 진심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칭찬받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카네기가 말한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했다. 그 발표에서 복잡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제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한 것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처럼 상대가 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을 짚어주는 칭찬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진짜로 관찰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명령 대신 질문을 쓰는 것도 카네기가 강조한 기술이었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낄 때 더 기꺼이 움직이는 존재였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상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논리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설득이 아니라 공감이었다. 그리고 그 공감의 시작은 놀랍도록 단순한 것들에 있었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신을 둘러싼 관계의 질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달라질 수 있었다. 3장. 걱정의 9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허상이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걱정의 실체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밤에 누웠을 때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그 시나리오들.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노후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허상이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다. 실제로 조사된 사실이었다.
카네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걱정하는 일들을 기록하게 하고 시간이 지난 후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년에 걸쳐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걱정의 절대 다수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실이 된 일들조차 대부분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을 달고 사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었다.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은 수십만 년 전 인류가 생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자가 올지도 모르니 미리 대비하는 것, 먹을 것이 떨어질지도 모르니 쌓아두는 것. 이 본능이 없었다면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그 본능은 과잉 작동하고 있었다. 실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뇌는 끊임없이 위협을 탐색하고 경보를 울렸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로는 안전한 상황에서도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카네기가 제시한 걱정 극복의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한 것이었다. 최악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최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걱정을 줄여주는가? 카네기는 이렇게 설명했다. 걱정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은 불확실성이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다. 이 일이 최악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을 실제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최악을 수용하는 순간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뇌는 비로소 이성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공황 상태에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원칙은 행동이었다. 불안이 엄습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었다. 두려움은 정지 상태에서 몸집을 불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할수록 그 걱정은 점점 더 크고 무겁게 자라났다. 반면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순간, 뇌의 초점은 불안한 미래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동했다. 행동은 두려움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였다. 세 번째 원칙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단 5분이라도 좋았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금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에어컨 소리, 바깥의 차 소리, 자신의 숨소리, 눈앞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책상 위의 커피잔, 창밖의 하늘, 손바닥의 주름. 그렇게 감각을 통해 현재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과잉 활성화된 불안 회로는 잠시 멈출 수 있었다.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도 카네기는 따로 이야기했다. 분노는 우리가 가진 감정 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감정이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정작 고통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는 혼자 부글부글 끓으며 밤을 지새웠다. 카네기는 말했다. 당신의 적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망치지 않는 것이다. 화라는 비싼 감정을 낭비하기에 우리의 오늘은 너무나도 짧았다. 미래의 그림자를 미리 당겨와 오늘을 어둡게 만들지 않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카네기가 평생에 걸쳐 배우고 가르친 가장 근본적인 삶의 기술이었다. 에필로그.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장미는 오늘 피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장미가 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마신 커피 한 잔의 온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통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저녁 하늘의 빛깔. 그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지평선 너머의 환상을 쫓느라 창밖의 장미를 짓밟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데일 카네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거창한 성공의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는 용기였습니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겸손이었습니다. 오지 않을 내일의 걱정 대신 오늘의 뿌리를 내리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창밖의 장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사소한 기록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첫 번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